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대기업의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2025년 7월 그 DC-바 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지를 받은 한덕기라고 합니다. 법무팀에 있으셔서 무슨 과 하셨어요 원래? 저는 뭐 그 이전까지 그 법무라든가 뭐 리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적은 경험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그 이전 업무도 어떻게 보면 HR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법무랑 연관성은 없었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리걸 쪽과도 많은 인터랙션을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직무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좋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돼서 직무를 전환을 하게 되면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됐고 그게 해외 법무였습니다. 굳이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내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내가 JD를 가겠다, 미국 JD를. 예. 또는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온라인 JD나 LLM을 할까? 또는 그냥 두얼 디그리 과정을 할까? 또는 BIU 과정을 할까? 그 많은 것 중에 BIU 과정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가 더 이상 JD를 모든 걸 내려놓고 도전할 만한 그런 나이나 네. 상황은 아니었고 네. 뭐 KTK에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그런 비학위 과정까지도 다 봤지만은 일단 제가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실 아무래도 이런 비학위 과정이랑 그리고 그 법학사를 연계해서 DC-바를 최대한 빨리 치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학위 과정이 가장 직장인들에게 저비용 고효율, 그 다음에 직장 생활 또 같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아도 하셔야 되고 뭐 결혼 생활도 하시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된 최적은 비학위 과정이다. 왜냐면 단기간에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미국 변호사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제가 해외 법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엑스퍼티즈를 가졌다라는 걸 누구에게나 증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증표가 됐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래서 너무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업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특히 저희가 있는 조직에서는 지금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뭐 제게는 더 필요했던 자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팀에 계시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법무팀 팀원으로 뽑을 때도 한국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또 법무팀 팀원으로 뽑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위에도 지금 한 변호사님 위에 상사분들도 미국 변호사든 뭐 라이센스 여하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라이센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다라는 측면이죠. 네, 맞습니다. 법학사도 따고 그다음에 BIU 그 중간중간에 법학사를 따면서 BIU 과정을 통해서 엘리지빌리티를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기까지 몇 년 걸리신 거예요? 법학사를 따면서 이제 요구하는 학점 요건이 굉장히 높아서 네. 거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맞아요. 때문에 83학점을 법학사를 따고 예. 전공 과목으로 83학점도 따야 되니까. 그게 꼬박 2년이 걸렸고 맞아요. 그 중간에 시간을 좀 겹치게 해서 비학위 과정을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총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제 시험을 치른 시점까지 총 걸린 시간은 2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변호사 공부를 직장 생활과 이러한 여러 가지 나의 개인 생활과 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병행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예.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걸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퇴근한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라는 게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네.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뭔가를 좀 하기에
약간 좀 피로감이 빨리 느껴지는 편이어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새벽에 오히려 예. 아침형 인간이시네.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부든 아니면 뭐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이든 그때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사실 뭐 직장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저녁에는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뭐 변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야근이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새벽에 근무를 시키는 조직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 조직은 이제 신고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새벽 몇 시에 일어나 있어 그러면? 저는 그래서 4시 정도 일어나서 새벽 4시? 예. 뭐 운동도 하고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하거나 혹은 사무실 근처에서 하거나 사무실 근처 어디? 그렇게 문을 여는 데들이 있고 아니면 그 회의실 같은 데들이 이제 비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 오.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못해도 2시간 정도는 꼭 확보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예. 한덕규 변호사님은 일단은 새벽 시간을 무조건 뺐다. 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단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공부하거나 그 주위에서 공부해서 일단은 오전 시간은 한 2-3시간은 확보했다라는 얘기네요. 예. 기본적으로 예. 매일.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거기서 뭐 1-2시간을 한다든가 매일 1-2시간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여하간 새벽 4시에서 출근하기 전까지 운동과 함께 2-3시간의 공부는 했다. 예. 요거는 루틴을 항상 지켰다. 그러면 공부 전략은 어떠셨어요? 사실 MB하고 ME 또 MPT 이런 공부 전략은 어떠셨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변호사님께 그 강론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여쭤보고 맞아요. 했었지만 그거를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이론을 먼저 파고들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일단 비학기 과정이 다 끝난 시점에서는 일단 바로 문제부터 풀면서 여기서 계속 파악을 해나가자 라고 접근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 초기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힘들었죠. 예, 네, 맞아요. 예, 정답률도 처참했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을까? 아, 피해감도 들고. 예. 네.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풀었던 문제들이 쌓이고 나니까 M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기는 시작해서 그때부터도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루틴을 계속 지키면서 하루에 MB 문제를 30문제 정도는 계속 푼다라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고 만약에 ME나 MPT에 좀 더 힘을 줘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면 한 10문제 정도로 낮추더라도 약간 문제를 푸는 감정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거의 끝까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MB를 공부할 때 이론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이론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이론을 정립하라. 이 말씀이시고 예.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MB에는 가장 중요하다. 예. 지금 당장 문제풀이에서 정답률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내가 루틴을 가지고 하루에 30문제씩 또는 20문제씩 10문제씩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꾸준히 풀다 보면 그 루틴을 계속 지키다 보면 여하간 점수는 올라간다. 예. 오다노트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뭐 수능을 볼 때도 그렇고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고 공부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자신감이 이번에는 산산이 깨져서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됐고요. 그 오다노트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예, 오케이. 물론 어떻게 하겠어요? 오다노트. 사실 저는 저만 알아보면 되는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복잡하게 만들고 이걸 오히려 일로 만들면 더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어떤 룰이 적용된다라든지 이런 룰을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정도로 한 문장도 아니고 거의 키워드 위주로 제가 그냥 보면 아 이건 이거다라고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간략화를 시켜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 직전까지 그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600줄 정도는 넘어갔던. 그러면 ME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에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막막했던 기억이 있고, 환장하죠. 예, 저 아이락이나 뭐 그런 거 알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썼을 땐 거의 소설을 썼더라고요. 네. 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아이락에 대해서 쓰는 개념을 잡는다라는 방식으로 한 몇 개를 써봤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룰을 알고 룰 바탕으로 이 케이스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결국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ME에 나오는 룰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이론 교재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쭉 리뷰를 하면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룰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파악한 다음에 이걸 그럼 난 이렇게 써봐야겠다. 이 방식으로 계속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개를 쓰다가 조금씩 그 빈도를 높여가서 IC 할 때는 제가 많을 때는 하루에 6개도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써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IREC 혹은 뭐 CREC 혹은 상황에 따라서 꼭 이 방식으로 써야겠다가 아니라 유연하게 제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ME는 룰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 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ME에 대한 룰 정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 룰 정리를 하고 그걸 암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예, 외워지지도 않고 이제까지 제가 공부를 할 때 예전에도 그런 약간 막무가내 암기는 저는 사실 잘 못하는 편이어서 많이 접하면서 눈에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쓰게 되는 이렇게 그 횟수를 늘리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내는 기억한다. 정답을 보더라도 그 해설을 보더라도 모든 걸 다 보지 않고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특정 룰이 굉장히 여러 번 빈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계속 보다가 어느 정도 이 키워드는 내가 이제 익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보고 그냥 제가 계속 그냥 써보고 아니 이렇게도 사실 룰을 꼭 정해진 단어들만 써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ME를 쓸 때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쓸 수만 있으면 어떻게 쓴 단어에 그렇게 구애는 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룰 정리가 굉장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좀 뭐랄까 이해의 영역으로 좀 넘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